비릿한 비 냄새가 진동하던 오후, 작은 국밥집에 검은 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차갑게 내린 사채업자 태욱의 구두가 민정의 코앞까지 다가왔죠. 뭐? 왜 뭐여? 이 시커먼 양복쟁이들은? 장려 치르러 왔슈? 아님 밥 먹으러 왔슈? 태욱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인정 씨, 당신 아버지가 빌린 5억, 오늘부터 당신이 갚아야겠어. 민정은 대걸레를 치켜들며 태욱의 눈을 노려봤습니다. 우와? 그게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그 돈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팔을 다듬고 있겠냐고. 이 양반이 진짜. 태욱은 눈 하나 깜짝 안고 민정의 턱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못 갚으면 네 인생이라도 내놓아야 할 거야. 어디 한번 잡아봐요. 내 성께 감당할 수 있겠시요. 5억 원에 팔려가듯 시작된 지독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예산의 작은 시장 골목, 낡은 간판을 단 민정네 국밥집은 새벽 4시부터 가마솥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땀에 젖은 앞머리를 툭툭 쓸어 넘기며 커다란 양은 솥에 담긴 소 뼈다귀를 연신 휘저었죠. 38년 인생 남들 다 가는 대학 한 번 못 가보고 오로지 이깡 따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손등은 거칠어지고 손톱 밑엔 늘 고기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민정은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훈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 곁엔 늘 사고뭉치 아버지가 있었죠. 나사고라는 이름답게 늘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양반이었습니다. 도박판을 전전하며 민정이 번 돈을 야금야금 까먹어도 민정은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핏줄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제발 부탁인디 어디 가서 남의 돈 빌려 쓰지 마셔요.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거 충분하잖아요. 민정은 늘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아버지는 유난히 빤질거리는 얼굴로 민정의 손을 잡고는 큰 건 하나 터뜨리고 오겠다며 서울로 떠났습니다. 너 이제 이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 민정의 가슴에는 불안한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비릿한 비린내와 함께 현실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비릿한 비냄새가 진동하던 오후,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육중한 타이어 소리와 함께 칠흑처럼 어두운 세단 세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차문이 열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수트 차림의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태욱이었죠. 태욱의 명품 구두가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밟고 민정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뭐? 왜 뭐여? 이 시커먼 양복쟁이들은? 장려 치르러 왔슈? 아님 밥 먹으러 왔슈? 태욱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인정 씨, 당신 아버지가 빌린 5억, 오늘부터 당신이 갚아야겠어. 민정은 대걸레를 치켜들며 태욱의 눈을 노려봤습니다. 5억? 그게 누구 집 개 이름이요? 그 돈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팔을 다듬고 있겠냐고. 이 양반이 진짜. 태욱은 눈 하나 깜짝 안고 민정의 턱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못 갚으면 네 인생이라도 내놔야 할 거야. 어디 한번 잡아봐요. 내 성깔 감당할 수 있겠시요? 태욱은 민정의 국밥집 테이블에 앉아 장부를 훑었습니다. 그가 입은 수트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지만 그 향기 뒤에는 피 냄새보다 더 지독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요동치는 걸 숨기려 애써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무슨 소여? 돼지여? 담보를 잡게? 아저씨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어요? 나 남인정이여요. 이 동네에서 깡다구 하나로 버틴 사람이라고. 태욱은 민정의 기세에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민정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멈춰섰죠. 태욱은 민정의 눈동자 속에 담긴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 회장을 잡기 위해 이 연극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깡다구가 좋은 건 알겠는데 현실 파악부터 하시지. 당신 아버지 지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당신이 거부하면 그 영감님은 오늘 밤을 못 넘길지도 몰라. 그 말에 민정의 대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이었죠. 태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정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나쁜 말할 때 들어. 5억 갚을 자신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당신 아버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 태욱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민정을 쥐는 힘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눈앞에 이 남자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울 아버지 살려줄 거예요? 거짓말이면 나 당신 가만 안 둬요. 귀신이 되어서라도 쫓아갈 거요. 태욱은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정을 차로 끌고 갔습니다. 국밥집 문이 닫히고 정들었던 가게에 전등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민정은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국밥집 간판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태욱은 운전석에 앉아 정면만을 응시했고 민정은 뒷좌석에서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사채업자라기엔 너무 깔끔하고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라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이봐요, 근데 진짜 나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요? 이쁜 여자들도 널렸을 텐데. 민정이 참다 못해 툭 던진 말에 태욱의 눈동자가 백미러를 통해 민정과 마주쳤습니다. 말했잖아, 빚 대신이라고. 당신 인생이 5억 원어치 가치가 있길 바랄 뿐이야. 태욱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고 씨의 딸 남인정.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여자였습니다. 장 회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선 이 여자를 완벽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속여야 했죠. 그것이 이 위험한 위장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며 여전히 씩씩거리는 민정의 옆모습에서 태욱은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를 위험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는 미안함,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비요, 사채업자씨, 나 배고파요. 죽으러 가더라도 밥은 묻고 죽어야 할 거 아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배고픔을 느끼는 민정의 생명력에 태욱은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참 특이한 여자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고불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밥 타령이라니요. 태욱은 일부러 더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밥 차려줄 사람 많으니까. 아이고, 식모까지 입쇼?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았으면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그랴. 민정은 툴툴거리면서도 차 시트에 몸을 바짝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감에 민정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차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고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차 안을 비출 때쯤 민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태욱은 차를 세우고 잠든 민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그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고단해 보였습니다. 태욱은 잠시 수사관의 날카로움을 내려놓고 인간 강태욱으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정씨. 나 실은 나쁜 놈 아니에요. 태욱의 입에서 충청도 사투리가 살짝 섞여 나왔습니다. 위장을 위해 철저히 가려왔던 그의 진심이 아무도 듣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잠시 고개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욱은 표정을 다시 굳히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연극이 시작되는 곳, 장 회장의 감시가 닿는 본거지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차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욱은 잠든 민정을 안아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민정의 몸이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부하들의 외침에 민정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수많은 남정네들의 시선에 민정은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웜에 이게 다 뭐예요? 나 어디로 데려온 거예요? 민정이 태욱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거실,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딛자 차가운 기운이 발끝부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꽉 누르며 말했습니다. 환영해, 나민정.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자 네 무덤이야. 민정은 태욱의 서늘한 선언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방은 적들뿐이었고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저택을 지키는 덩치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나 배고프다고 했죠. 여기 주인마님이 왔으면 밥부터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다들 못하고 서 있어요. 당장 부엌으로 안 뛰어가. 민정의 쩌렁쩌렁한 호통에 태욱과 부하들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야 할 저택이 민정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국밥집 시장통처럼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황당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민정 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인질이야. 인질이고 나발이고 금강산도 식후경인 거 몰라요? 5억 원어치 일 시키려면 일단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당신 이름이 뭐여? 거기. 빡빡이 동생. 나랑 같이 부엌 좀 갑시다. 민정은 태욱을 지나쳐 위풍당당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가 막힌 태욱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장 회장을 잡기 위해 준비한 이 위험한 연극이 민정이라는 변수를 만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태욱의 저택에는 평소엔 나지 않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민정은 어느새 앞치마를 둘러맸고 무시무시한 사채업자 부하들에게 양파를 까고 마늘을 다듬 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민정의 기세에 눌려 쩔쩔매며 야채를 다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태욱은 서재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장 회장이 칼날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 여자가 저 흉악한 놈들을 다 잡아먹을지도 모르겠다는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나사구 씨, 당신 딸내미 진짜 물건이네요. 태욱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책상 위에 놓인 진짜 수사관 신분증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가짜 부부의 지독하고도 시끄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든 밤, 민정은 부엌 한편에서 찌개가 끓는 걸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한 척했지만 가슴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무사하기만을, 그리고 이 악몽 같은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며 민정은 다시 한번 깡다구를 다졌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사채업자 양반. 내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민정의 결연한 혼잣말이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민정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평소라면 국밥집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눈을 뜬 민정의 앞에는 낯선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죠. 민정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5억 원이라는 빚, 강제 결혼 계약서, 그리고 저승사자보다 더 차가웠던 사채업자 태욱의 얼굴까지 말입니다. 웜에 진짜 꿈이 아니었구먼. 나 진짜 이 집구석에서 살아야 하는 거요? 민정은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하나가 웬만한 집 거실보다 컸지만 사방이 막힌 창문 없는 방은 마치 화려한 감옥 같았습니다. 민정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어제 봤던 검은 양복 사내들이 줄을 서서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정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그들 사이를 당당하게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들이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네. 잠도 안 자, 슈. 얼굴들이 아주 그냥 반쪽이 됐구만. 비켜봐요. 나 배고파서 못 살겠은게. 어제 민정에게 타박을 들었던 덩치 큰 사내들이 주춤하며 길을 터줬습니다. 민정은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온갖 비싼 식재료가 가득했지만 민정의 눈에는 그저 다듬어야 할 거리들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저택 안에 구수한 쌀밥 냄새와 칼칼한 김치찌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형사는 태욱의 부하로 위장한 채 주방 근처를 서성이다 찌개 냄새에 홀린 듯 다가왔습니다. 저기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형님께서 사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민정은 이 형사의 머리통을 향해 주걱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무슨 얼어 죽을 사모님이여. 남인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람이 밥을 묵어야 살 거 아니어요. 당신들도 어제 굶었죠? 앉아요. 내가 한 냄비 끓였은게. 이 형사는 당황하면서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태욱이 셔츠 단추를 채우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집안에 가득한 찌개 냄새에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태욱은 식탁 앞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민정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여긴 식당이 아니라고. 당신은 내 빚을 갚기 위해 온 인질이야. 민정은 태욱의 앞에 찌개가 가득 담긴 대접을 탕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인질은 밥 안 묵어요? 밥심이 있어야 도망을 가든 복수를 하든 할 거 아니어요. 자, 사채업자 양반도 한 수저 들어보셔요. 우울 아버지 살려준다고 했은게 이 밥은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살려고 차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요. 태욱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은 태욱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늘 차가운 도시 음식만 먹어온 그에게 민정의 투박하지만 깊은 맛이 나는 된장찌개는 심장을 쿡 찌르는 온기였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비워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밥맛엔 장사업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태욱은 민정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시 결혼 계약서와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지켜야 할 규칙이야. 첫째,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 둘째, 장 회장 쪽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내 옆에서 다정한 아내 연기를 한다. 셋째, 내 신분이나 정체에 대해 어떤 의문도 갖지 않는다. 민정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뭐 하란 말이여요? 벽지 문이나 세고 있으라는 겨? 나 그렇게는 못 살아요. 집안일이라도 하게 해줘요. 이 큰 집구석에 먼지가 장난 아니야만 말했을 텐데 당신은 내 아내야.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이봐요, 태욱씨. 충청도 여자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고역이여요. 그리고 당신 부하들 꼴 좀 보셔요. 죄다 인스턴트만 묵어서 얼굴이 노랗잖아요. 내가 이 집 사람들 밥은 책임질 테니까 대신 나한테 자유시간 좀 줘요. 마당이라도 걷게 해달란 말이여. 태욱은 끈질기게 협상을 시도하는
민정의 눈빛에서 묘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위장 수사 중인 경찰로서 민정은 지켜야 할 대상이었지만 남자 강태욱으로서 민정은 자꾸만 눈길이 가는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태욱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아 대신 마당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하려는 시도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당신 아버지는 영영 못 봐. 알겠어? 알았슈. 내가 우리 아버지 목숨 걸고 거짓말하겠슈. 걱정 마셔요. 나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여. 민정은 신이 나서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사실 나사구 씨는 현재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한 안가에 머물고 있었지만 장 회장 조직 내부에 있는 간첩을 잡아내기 전까지는 민정에게도 이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민정의 리얼한 슬픔과 분노가 있어야 장 회장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욱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장 회장의 오른팔이자 잔인하기로 소문난 독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급히 방을 나가 주방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민정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금부터 연기 시작이야. 허튼 짓 하지 마. 민정은 태욱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흉터 가득한 얼굴의 독사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강태욱이 결혼했다는 소문이 진짜였나 보네. 이 예산에서 데려왔다는 그 국밥집 딸내미가 이 여자인가? 독사의 비열한 웃음에 민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제 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기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 여자니까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장 회장님 심부름 온 거면 용것만 말하고 꺼져. 독사는 민정을 훑어보더니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곱상하네. 근데 강태욱 회장님이 의심이 많으신 거 알지? 이 여자가 정말 내 편인지 아니면 나사구의 첩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셔. 그 순간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여기서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욱의 품에서 살짝 벗어나 독사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찰진 사투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이 흉측하게 생긴 아저씨는 또 누구야? 남의 신혼집에 와서 첩자니 뭐니 헛소리 짓거리는 거 보니 밥을 잘못 묵었나 보네요. 아저씨 얼굴에 도끼가 가득한 거 보니 곧 큰 병 오거수쇼. 가서 따끈한 국물이나 한 그릇 묻고 정신 좀 차리셔요. 독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을 듯한 긴장감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제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회장님 명령이고 뭐고 여기서 내 대가리부터 날려버린다. 돌아가서 전해. 내 여자는 내가 책임진다고. 태욱의 서늘한 기계에 독사는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내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민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을 잡아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민정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놀랐을 텐데.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태욱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태욱 씨 울 아버지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저런 무서운 놈들이 우리 아버지 괴롭히는 거 아니죠? 태욱은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민정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는 한 당신도 당신 아버지도 아무 일 없을 거야. 태욱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사채업자라고만 생각했던 이 남자의 심장 박동이 민정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정은 잠시 그 온기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지옥 같은 소굴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민정은 처음으로 태욱이라는 낯선 남자가 주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사채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올렸길래 저토록 차가워진 걸까? 하지만 오늘 자신을 지켜주던 태욱의 단단한 어깨가 자꾸만 떠올라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민정아, 정신 차려. 저놈은 너를 5억에 사온 사채업자여.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민정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태욱의 낮은 기침 소리에 민정의 귀는 자꾸만 밖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서재에서 민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수한 여자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더 독해져야 할지 태욱의 고뇌는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어제보다 더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내려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부하들은 이제 민정의 눈치만 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어이, 빡빡이 동생. 거기 파 좀 다듬으라고 했죠. 태욱 씨는 아직 안 일어나시오? 민정의 활기찬 목소리에 저택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계단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 위장 수사가 끝날 때쯤 자신은 이 시끄러운 충청도 여자를 절대 보내주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태욱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 회장의 직접적인 호출이었습니다. 태욱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터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태욱의 등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앞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태욱 씨,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태욱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정은 멀어지는 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오늘따라 왜 저렇게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대요. 꼭 다시 돌아와야 할 텐디. 민정의 걱정 섞인 혼잣말이 마당에 핀 들꽃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저택의 아침은 다시 한번 민정의 호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먼지 쌓인 대리석 바닥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이 거대한 집구석은 민정의 눈엔 그저 손볼고 마는 낡은 국밥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민정은 허리에 고무줄을 질질 매고는 커다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거실 한복판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들아, 이 귀한 집구석을 이렇게 썩힐 거여유. 먼지가 아주 그냥 굴러다녀서 숨을 못 쉬겠구먼. 다들 나와서 걸레 한 장씩 잡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천장을 때리고 저택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칼자국 흉터가 가득한 얼굴로 민정을 위협하던 덩치들이 이제는 민정의 주걱질 한 번에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습니다. 특히 태욱의 신복 연기를 하던 이 형사는 어느새 민정이 건네준 낡은 러닝셔츠 족각을 들고 창틀을 닫기 시작했죠. 사모님, 아니 민정씨, 형님께서 아침에 일찍 나가시면서 사모님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희가 할 테니까 좀 쉬시지 말입니다. 이 형사가 어색하게 형사 본능을 숨기며 말했지만 민정은 코방귀를 끼며 그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쉬기는 뭘 쉬어유. 당신들 얼굴 좀 봐요. 때국물이 줄줄 흘러서 밥맛이 뚝 떨어지겄수쇼. 자, 빡빡이 동생은 저기 샹들리에 좀 닦고 당신은 여기 복도 싹 밀어요. 안 그러면 오늘 점심 국수는 꿈도 꾸지 마셔요. 민정의 지휘 아래 무시무시한 사채업자 소굴은 순식간에 대청소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걸레질을 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민정은 그 틈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냉장고 구석에 박혀있던 시든 배추들을 꺼내 겉절이를 무쳤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한 척했지만 민정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안개처럼 뿌옇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저 차가운 사채업자 태욱은 정말 아버지를 살려줄 것인지 매 순간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태욱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던 민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욱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정하던 셔츠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하얀 기세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태욱은 민정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태욱 씨,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어디서 두들겨 맞고 온 거예요? 민정이 기겁하며 달려가 태욱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태욱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민정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려 했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긴 뭐가 아니어요. 사람 얼굴이 반쪽이 됐구만. 자, 일단 여기 앉아봐요. 내가 약통 가져올 테니까. 민정은 태욱을 소파에 강제로 앉히고 구급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태욱은 거부하려 했지만 민정의 단호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태욱은 오늘 장회장의 의심을 사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는 길이었죠.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태욱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탄탄한 가슴팍에 새겨진 시퍼런 멍자국과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들이 드러나자 민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상에 돈 빌려주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죠, 슈? 아니, 깡패들도 아니고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나쁜 놈들, 진짜 지옥 갈 놈들이여요. 민정은 연고를 바르며 연신 태욱의 상처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태욱은 차가운 약기운보다 민정의 따뜻한 입김이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눈물 찢는 모습은 낯설고도 시린 경험이었습니다. 왜 울어? 당신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도 나 같은 놈들인데. 태욱의 낮은 목소리에 민정이 코를 훌쩍이며 대꾸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아무리 사채업자여도 사람인데 이렇게 맞고 다니면 속상하잖아요. 울 아버지도 어디선가 이렇게 맞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피눈물이 나요. 태욱은 민정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안전하다고,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태욱은 그저 입을 꽉 다물고 민정의 서툰 간호를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저택이 정막에 잠겼을 때 민정은 목이 말라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민정의 발걸음이 태욱의 서재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태욱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그 영감탱이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증거요? 예, 확실하게 없애버려야죠. 민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처리한다. 증거를 없앤다. 태욱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낮에 보여준 그 안쓰러운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태욱 씨가? 민정은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처리한다는 그 영감탱이가 혹시 자신의 아버지 나사구를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 그만 바닥에 놓인 화분을 툭 치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에 서재 안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민정은 소스라치게 놀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태욱이 차가운 눈빛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민정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한참 동안 복도를 응시하다가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낮에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던
태욱의 온기가 이제는 뱀처럼 차갑게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 연극이었어. 나를 지켜주는 척하면서 울 아버지를 죽이려고. 저 인간이 진짜 사채업자가 아니라 살인마였구먼.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민정은 이제 태욱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하게 굴던 것도, 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모두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덫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오열하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민정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욱은 어제의 부상 때문인지 안색이 창백했지만 민정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어? 아침 냄새가 좋네. 민정은 태욱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예, 덕분에 아주 잘 잤시오. 사채업자 양반도 밤새 일 보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태욱은 민정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가시 돋친 기운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대화를 섞지 않고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의 뒷모습을 보며 어젯밤 복도에서 들렸던 소리가 민정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들었나 보군. 내 통화 내용을. 태욱은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장 회장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일부러 내뱉은 모진 말들이 가장 지켜주고 싶은 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에 태욱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택 곳곳에는 장 회장이 심어놓은 도청기와 감시 카메라가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태욱은 식사를 마치는 척하며 슬쩍 메모지 한 장을 식탁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민정이 그릇을 치우러 올 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문 꼭 잠그고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알겠어? 민정은 대답 대신 그릇을 요란하게 부딪히며 태욱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태욱이 나간 뒤 민정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엔 태욱의 단정한 글씨로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나를 믿지 말고 당신의 직감을 믿어. 민정은 그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직감? 내 직감은 지금 당신이 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어디서 또 수작질이여. 하지만 민정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태욱의 눈빛, 상처 입은 그 처량한 뒷모습,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메모까지.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악당일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소굴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구원자일까? 민정은 결심한 듯 서재로 향했습니다. 태욱이 없는 사이 그의 정체를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태욱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와 서류 뭉치들 사이를 뒤지던 민정의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가죽 홀스터에 담긴 권총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총까지 가지고 있다니 민정의 공포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은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걸로 울 아버지를 쏘려고 했던 거요? 당신이 그러고도 살아며? 민정은 총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만약 태욱이 정말로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처절한 각오였습니다. 그 시각 경찰청 지하 밀실에서 태욱은 이 형사와 비밀리에 접선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민정씨가 어젯밤 통화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던데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형사의 걱정 섞인 물음에 태욱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연기 사이로 태욱의 고독한 눈빛이 일렁였습니다. 아직은 안 돼. 장 회장이 민정을 지켜보고 있어. 민정이 진심으로 나를 증오해야
장 회장이 나를 믿어. 그래야 나사구 씨를 빼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하지만 형님, 민정 씨가 정말로 형님을 쏠지도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형님 서재를 들어가는 것 같던데. 태욱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쏘라고 해 그 여자 손에 죽는다면 차라리 마음은 편하겠지. 태욱의 목소리엔 서글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오는 오후 저택으로 돌아오는 태욱의 차창 밖으로 민정이 우산을 쓰고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욱은 차를 세우고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의 품속에는 태욱의 권총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눈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나와 있어 비오는데? 태욱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정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기다려시오. 당신이 오늘 밤에 누굴 죽이러 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민정의 젖은 어깨를 끌어당겨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가자, 추워 찌개 끓여놨다며. 그거 먹고 얘기해. 태욱의 이 태연한 태도에 민정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찌개 냄새가 진동하는 저택 안.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이제 서로의 심장에 칼끝을 겨눈 채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품 안에 총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지독한 인연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것인가. 어둠이 내린 저택. 태욱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민정은 칼을 내려놓고 품 안의 총을 만졌습니다. 미안해요, 태욱 씨. 나도 울 아버지 살려야겠어요. 민정의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함 속에 서늘한 긴장감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민정의 머릿속은 지옥과 천국을 수만 번도 더 오갔습니다. 품속에 숨긴 차가운 권총의 무게가 마치 커다란 바위 덩어리처럼 가슴을 눌렀죠. 아침 안개가 저택 마당을 자욱하게 덮을 때쯤 민정은 충혈된 눈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충청도 예산에서 깡다구 하나로 버텨온 38년 인생이건만 지금처럼 손끝이 떨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남인정. 여기서 정신 놓으면 울 아버지는 진짜 개죽음이에요. 저 인간이 살인마면 나도 독종이 되어야지 어쩌겠으쇼. 민정은 비장하게 머리를 묶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욱이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옆 얼굴은 조각처럼 차갑고 매끄러웠죠. 민정은 태욱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총을 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이 고개를 돌려 민정과 눈이 마주치자 민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특유의 능청스러운 사투리를 내뱉었습니다. 어이구, 사채업자 양반 밤새 잠은 잘 주무셨시요? 얼굴이 아주 뺀질뺀질하니 살기 좋은가 봐요? 태욱은 민정의 서늘한 기운을 느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사실 태욱은 민정이 서재의 서랍을 뒤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총이 사라진 것도 민정이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민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당신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나 걱정돼서 잠이라도 설친 거야? 태욱의 능글맞은 대꾸에 민정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이고 꿈도 야무지셔요. 내가 당신 걱정을 왜 허나유? 울 아버지 걱정에 눈이 안 감겨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셔요. 자, 밥이나 묵읍시다. 인질이 굶어 죽으면 5억은 누가 갚는데요? 민정은 주방으로 들어가 요란하게 냄비를 휘둘렀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태욱의 부하로 위장한 이 형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 형사가 청소기를 대충 돌리는 꼴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등짝을 스매싱하듯 후려쳤습니다. 찰싹. 아이고, 이 동생아. 이 귀한 집구석에 먼지 않는 꼴 좀 봐요. 당신은 몸뚱아리만 컸지 손끝이 왜 이렇게 야물지 못하? 당장 걸레 가져와서 여기 구석구석 안 닦을 거요. 이 형사는 억울한 표정으로 태욱을 쳐다봤지만 태욱은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모르는 척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잘나가던 수사관인 이 형사가 민정에게 등짝을 맞으며 쩔쩔매는 모습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민정씨,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발 등짝 좀 그만 때리십시오. 제 등판이 남아나질 않겠습니다. 말대꾸할 시간이 있으면 한 곳이라도 더 닦어요. 안 그러면 오늘 아침은 굶을 줄 알아. 민정의 호통에 이 형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채업자 소굴이 민정의 손에 의해 완벽한 기강 잡힌 국밥집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태욱은 그 광경을 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억지로 참았습니다. 민정의 이 활기찬 에너지가 저택에 죽어있던 공기를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태욱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욱의 서재 문틈으로 뒤를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태욱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고 드립니다. 타겟은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 흔적은 확실히 지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최종 처분하겠습니다. 장 회장님께는 걱정 마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민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타겟, 최종 처분, 확실한 흔적 제거? 민정의 머릿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산속에 묻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민정은 품 안에 총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욱이 서재를 나오자 민정은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욱 씨, 나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디 오늘 마당 산책 좀 길게 해도 되죠? 햇살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태욱은 민정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민정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 대신 내 눈앞에 있어야 돼. 장 회장 사람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으니까 절대 멀리 가지 마. 태욱은 민정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건 태욱의 계획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보낸 감시자들에게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어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위장 데이트였죠. 하지만 민정에게는 이 시간이 태욱을 처단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태욱 씨, 저기 핀 꽃 좀 봐요. 예산에는 저런 꽃이 지천이었는데 민정은 꽃밭으로 태욱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태욱이 꽃을 바라보며 방심한 순간 민정은 품속에서 총을 꺼내 그의 등에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날 텐데 어젯밤 태욱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안 싹 기다리고 있었는데 태욱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소스라치게 놀라 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뒤를 돌아 민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사람 죽일 위인 못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들어가. 당신이 울 아버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다 들었시요. 오늘 밤에 처분한다고 흔적도 없이 지운다고. 민정은 울부짖으며 총구를 태욱의 가슴에 들이댔습니다. 태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구를 자신의 심장 쪽에 더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그게 당신 아버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당신은 나를 쏠 거야? 아니면 나를 믿어볼 거야? 태욱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그때 대문 밖에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장 회장의 신복들이었습니다. 태욱은 신속하게 민정의 손에서 총을 가로채 품속에 숨기고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웃어 연인처럼 다정하게 태욱은 민정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척하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정은 얼떨결에 태욱의 품에 안겨 가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 회장의 부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릿하게 웃으며 차를 돌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태욱은 민정을 놓아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다신 이 총 꺼내지 마. 당신 손만 더러워지니까. 사실 이 총은 실제 총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모르고 있었죠. 민정은 멍하니 태욱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태욱은 서재로 돌아가 다시 차가운 사채업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민정이 좋아하는 복분자청을 만들기 위해 으깨놓은 복분자 열매들이 붉은 액체를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나중에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가 그 붉은 액체와 날카로운 과일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집니다. 아버지, 결국 당한 거예요? 저 인간이 울 아버지 피를. 사실 태욱은 민정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고향 식당에서 공수해온 복분자로 직접 청을 담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악기전은 민정의 오해를 극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민정은 피처럼 붉은 복분자액이 묻은 장부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강태욱,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당신 진짜 가만 안 둬. 민정의 복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습니다. 태욱은 주방에서 민정에게 줄 복분자 음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욱은 근사하게 차려입고 민정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남인정 씨, 오늘 밤 나랑 같이 나갈 곳이 있어. 당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태욱의 말에 민정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시신을 확인하러 가자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품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식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가야죠. 끝장을 봐야지 않고 좋슈? 태욱은 민정의 결연한 태도를 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오해하고 그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는 어두운 밤길을 달려 장 회장의 비밀 아지트가 있는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욱은 이곳에서 장 회장에게 나사구의 가짜 사망 보고를 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곳이 아버지가 살해당한 장소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있어. 내가 신호 주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태욱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민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연기 하나는 일품이네요, 강태욱 씨. 민정은 기회를 엿보며 태욱의 뒤를 따랐습니다. 공장 안에는 장 회장의 부하들이 가득했고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욱이 장 회장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입니다. 태욱이 내민 보따리에서는 붉은 액체가 밴 천뭉치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까 서재에서 쏟았던 복분자청이 묻은 천이었지만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것은 영락없는 피 묻은 옷가지로 보였습니다. 민정은 그 광경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 민정의 비명 섞인 통곡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욱은 당황하며 민정을 막으려 했지만 민정은 이미 이성을 잃고 태욱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살인마, 나쁜 놈, 우리 아버지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여. 장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태욱은 장 회장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민정을 거칠게 밀쳐내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조용히 못해? 회장님 앞에서 무례하게. 태욱의 차가운 태도에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태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 여기서 민정을 달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사구 씨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태욱은 장 회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계집애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가 데리고 가서 확실히 교육하겠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차로 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정은 태욱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 없이 민정의 오열을 받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욱은 민정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참아줘, 민정아. 문 밖에서 들려오는 태욱의 애절한 혼잣말을 민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바닥을 긁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민정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태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오히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버지 나사구였습니다. 민정아, 애비 왔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냐? 민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태욱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매일 갈비를 뜯으며 편안하게 수사 협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정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태욱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복수의 다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 복분자청이 진짜 복분자였슈? 복분자라니? 아, 태욱이가 너 기운 없다고 예산에서 직접 공수해 오느라 고생 꽤나 했다더라. 그놈 참 진국이여, 민정아.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태욱을 살인마로 오해하고 총까지 겨눴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민정은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태욱은 밤샘 수사로 지친 듯 소파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민정의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 지도가 들려 있었죠. 민정은 조심스럽게 태욱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투성이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태욱이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민정과 눈이 마주치자 태욱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이제 좀 안심이 돼? 민정은 대답 대신 태욱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진짜 죽이려니여요.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태욱은 당황하면서도 민정의 따뜻한 온기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머리를 서툴게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나 미워해야 장 회장이 속는 거였으니까. 연기 점수 100점 만점에 1000점 줄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얼음벽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장 회장의 의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장 회장을 잡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민정은 태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태욱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충청도 깡다구 민정과 엘리트 경찰 태욱이 진짜 공조 수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뭐여? 지금 내 눈이 삐었나? 이게 다 멋이여? 사채업자 사무실에 백반집 간판이 웬 말이여. 태욱의 신보기자 행동대장 연기 중인 이 형사가 입을 쩍 벌린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샛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민정내 백반이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이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죠. 민정은 코끝에 검은 칠을 묻힌 채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유, 이쁘기만 하구먼. 맨날 시커먼 정장 입은 남정네들이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아있은 게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나가질 못하잖아요. 이제부터 여긴 태산대구가 아니라 민정내 백반이여요. 태욱은 서재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살인마로 오해하고 총까지 겨눴던 민정이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미안하다며 펄펄 뛰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계단을 내려와 민정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정 씨, 장 회장 쪽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여긴 잠입수사본부야. 식당이 아니라. 아이고, 태욱 씨. 수사고 나발이고 사람이 밥은 묵고 살아야죠. 그리고 장 회장 그 잡것들이 오면 내가 우리 남편이 이제 손 씻고 새 사람 됐으쇼. 하고 뻥치면 되는 거 아니요? 나 믿어봐요. 내 연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어제 당신이 그랬잖아요. 민정은 태욱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주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일어나는 듯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수사관 강태욱의 심장이 이 대책 없는 충청도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무장해제되고 있었습니다. 좋아. 대신 외부 사람들 너무 많이 들이지는 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태욱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정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검은 수트 차림에 문신이 가득한 장정들이 민정 앞에 줄을 섰죠. 자, 다들 들으셔요. 이제부터 당신들은 행동대장이 아니라 서빙대장이에요. 빡빡이 동생은 주방보조, 이영사님은 홀 서빙은 알걸슈. 손님 오면 인상 쓰지 말고 무조건 이빨 보이며 웃어야 혀. 안 그러면 오늘 저녁 고기 반찬은 꿈도 꾸지 마셔요. 험상궂은 사내들이 예, 사모님,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태욱은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태산대부는 하루아침에 소문난 백반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의 손맛을 알리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동네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동네 정보통이자 수다쟁이로 유명한 박 여사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뭐람? 여기 무시무시한 건달들 사는 집 아니었어? 웬 백반집이야? 박 여사의 등장에 주방에서 마늘을 다듬던 경찰 부하들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사 기밀이 탄로 날까봐 긴장한 것이었죠. 하지만 민정은 특유의 넉살로 박 여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언니, 어서 오셔요. 우리 남편이 이제 나쁜 짓 다 때려치우고 나랑 같이 장사 시작했으쇼. 여기 앉으셔요. 내가 특별히 고등어 한 마리 더 구워줄게요. 민정의 능청스러운 대처에 박 여사는 경계심을 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태욱은 어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박 여사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 새댁, 남편이 아주 인물이 훤하네. 저런 잘생긴 남자가 사채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아. 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해. 그치? 박 여사의 칭찬에 태욱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어깨를 툭 치며 거들었습니다. 그쭈, 우리 남편이 마음은 참 비단결인디 어쩌다 보니 길을 잘못 들었었으쇼. 이제는 나만 믿고 착하게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언니가 동네에 소문 좀 잘 내줘요.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를 통해 태산대부가 문을 닫고 백반집이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장 회장의 감시망도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은 강태욱이가 계집애한테 빠져서 칼 대신 주걱을 들었다더군이라며 비웃으며 경계를 늦춘 것이었죠. 태욱은 이 틈을 타 장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가로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 회의가 끝난 늦은 밤 태욱과 민정은 저택 뒷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고 민정이 낮에 담근 복분 자주가 잔에 담겼습니다. 태욱 씨, 오늘 고생 많았으쇼. 나 때문에 사채업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네요. 민정의 사과에 태욱은 잔을 비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야. 덕분에 수사가 훨씬 쉬워졌어. 장 회장이 나를 완전히 우습게 보기 시작했거든. 다 민정 씨 덕분이야. 태욱은 민정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국밥집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깡다구 하나로 버텨온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가냘프게 보였습니다. 태욱은 조심스럽게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일 다 끝나면 진짜로 나랑 장사해볼래? 당신 옆에서 서빙하는 남편으로. 태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정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어느새 태욱은 민정의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태욱씨, 나 같은 촌닭이 당신 같은 엘리트 경찰이랑 어울리기나 하겠으슈? 당신은 훈장 받고 큰 경찰서 가야죠. 당신 없는 훈장이 무슨 소용이야. 난 당신이 해주는 청국장 먹으면서 평생 구박받고 사는 게 꿈이 됐는데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민정의 얼굴 위로 태욱의 입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막을 채우던 그 순간 두 사람은 가짜 부부의 허물을 벗고 진짜 사랑의 시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신복 독사였습니다. 독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강태욱이 진짜로 사랑 노름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나사고의 딸년이랑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독사의 보고를 받은 장 회장은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해 봐야겠군. 나사고를 미끼로 던져라. 딸내미가 죽을 자리에 아비가 안 나타날 리 없지.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민정네 백반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민정의 아버지 나사구 씨가 머물던 안전가옥이 습격당했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이었죠. 태욱은 급히 무장을 챙겼고 민정은 아버지가 다시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욱 씨, 나도 갈 거예요. 울 아버지 내가 직접 구해야겠수쇼.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민정아, 여긴 너무 위험해. 당신은 여기서 이 형사랑 같이 대기해. 내가 반드시 모시고 올게. 싫어요. 나만 빼고 당신들끼리 사지에 들어가는 꼴 못 봐요. 나 깡다구 하나는 당신들보다 낫잖아요. 대걸레든 소뚜껑이든 들고 나도 싸울 거야. 민정의 완강한 태도에 태욱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욱은 민정에게 무전기와 호신용 가스총을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지킨다. 두 사람은 장 회장의 함정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정은 태욱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옆에 있는 태욱이 있기에 민정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태욱 씨,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가야 해요. 가서 아버지랑 같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묵어야지 않고 좋슈? 그래, 약속할게. 우리 셋이 같이 저녁 먹자. 태욱의 단단한 약속이 차 안의 긴장감을 녹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빼앗고 아버지를 구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민정의 깡다구와 태욱의 냉철한 수사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적진인 폐공장에 도착하자 장 회장의 부하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능숙하게 전진했고 민정은 그 뒤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태욱,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장 회장의 비릿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장 천장에는 나사구 씨가 밧줄에 묶인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태욱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당황하지 마.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야. 태욱은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던졌고 공장은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 틈을 타 태욱은 부하들과 함께 장 회장의 일당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연기 속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독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인연이 감히 어딜까. 독사가 칼을 휘두르며 민정을 위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민정은 낮에 백반집에서 챙겨온 고춧가루 봉투를 독사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충청도 태양초 매운맛이여. 이 잡거사.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민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파이프를 집어들어 독사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태욱은 그 광경을 보고 남인정 역시 물건이네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전투는 치열해졌고 태욱은 장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장 회장은 최후의 발악으로 나사고 씨가 매달린 밧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다 같이 죽자. 장 회장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태욱의 총성이 공장을 갈랐습니다. 장 회장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고 태욱은 몸을 날려 추락하는 나사고 씨를 받아냈습니다. 민정은 달려가 아버지와 태욱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태욱 씨, 다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죠? 나사고 씨는 정신을 차리고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정아, 이 애비가 미안하다. 태우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상황은 정리되었고 장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태욱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민정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지? 우리 셋이 저녁 먹기로 한 거. 민정은 태욱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시작된 이 지독한 인연이 목숨을 건 사투를 지나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민정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밖에는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집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밥 위에 정성스럽게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태욱 씨, 이제 빚 다 갚았으슈. 5억보다 훨씬 비싼 목숨값 갚았으니께 이제 나한테 도망 못 가요.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가, 평생 당신 옆에서 백반집 서빙하면서 살 거야. 아이고, 이 양반이 진짜 미쳤나 봐요. 그래도 좋아요. 나랑 같이 콩나물이나 다듬으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택 담장을 넘어 동네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비릿한 비린내 대신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로맨스는 이제 진짜 행복한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충청도 예산의 낡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지독한 인연이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저택까지 흘러온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죠. 민정은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왔고 지옥 같던 빚쟁이들과의 사투도 끝이 났지만 민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남편인 척 자신을 지켜준 태욱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민정아, 너는 먼 복이 터져서 저런 번듯한 남정네를 만났대요. 근데 저 양반 이제 사채업은 진짜 안 오는 거 맞죠?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들이닥친 박 여사가 민정의 옆바구니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착하게 살기로 약속했으쇼. 언니, 말도 마셔요. 저 양반이 보기보다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민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층에서 내려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 수트나 편안한 티셔츠가 아니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남색 정복, 어깨 위에 빛나는 계급장, 그리고 각 잡힌 모자까지. 태욱은 경찰청 경정의 위험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콩나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민정은 국자를 든 채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인정 씨, 오늘부터 나 경찰로 복귀합니다. 그동안 사채업자 마누라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태욱이 나직하게 미소 지으며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코앞까지 다가와 민정의 멍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때요? 경찰 제복 입은 내 모습 좀 볼만하죠? 나 이제 사채업자 강태욱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강태욱 경정이에요. 민정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사채업자인 줄 알았을 때도 가슴이 떨렸는데 이렇게 멋진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 숨이 멎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깡다구 민정답게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웜에 태욱씨 진짜 경찰 맞네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뚝배기를 휘둘렀으니 나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니요? 형사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요. 민정의 엉뚱한 걱정에 태욱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뚝배기로 경찰 친 죄는 나랑 평생 살면서 밥해주는 걸로 퉁칩시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형벌이니까요. 무기징역이네요. 두 사람의 달콤한 대화도 잠시 저택 마당으로 경찰차들이 속속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장 회장 조직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법적인 심판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장 회장 재판이 있어요. 내가 그 인간 평생 햇빛 못 보게 만들고 올 거니까 민정 씨는 여기서 맛있는 밥 짓고 기다려요. 알겠죠? 민정은 태욱의 단단한 손길에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욱은 정복을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뒤를 이 형사와 이제는 경찰로 돌아온 동료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저택은 더 이상 범죄의 소굴이 아닌 정의를 지키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수의를 입은 장 회장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믿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검사석 옆에 증인으로 선 태욱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장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사채와 마약 유통으로 수많은 서민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그가 직접 작성한 이중 장부와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태욱이 증거물을 제출하자 장 회장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조차 반성하지 않고 태욱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강태욱,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 국밥집 년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장 회장의 발악에 태욱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건 내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질서야.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장 회장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태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쫓아온 거물을 드디어 잡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민정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 시각 민정 내 백반에는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민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가 남인정이냐? 우리 태욱이 홀린 국밥집 딸내미가 너였어? 민정은 깜짝 놀라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예, 제가 민정인데요. 누구셔요? 우리 태욱 씨 어머니셔요? 여성은 피식 웃으며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나 태욱이 직속 상관 박경감이야. 수사할 때는 가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준비했는데 직접 보니까 우리 태욱이가 왜 그렇게 목을 맸는지 알겠네. 깡다구가 보통이 아니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민정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박경감을 위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냈습니다. 박경감은 국밥을 비우며 민정에게 태욱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수사해왔는지 그리고 민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정은 국밥을 먹는 박경감의 뒷모습을 보며 태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감님, 우리 태욱씨, 이제 위험한 일 안 하는 거죠? 경찰이어도 안전한 데서 근무하면 안 될까요?
내 가슴이 아주 조마조마해서 못 살겠으슈. 박경감은 민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번 공로로 태우기는 경찰청 본청으로 발령 날 거야. 현장 뛰는 일보다는 수사 기획 쪽을 맡게 되겠지. 아마 내가 걱정하는 그런 위험한 일은 이제 없을 거다. 태우기가 너랑 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아주 노래를 불렀거든. 박경감의 확신에 찬 말에 민정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실 5억 원이라는 빚의 공포보다 태욱이 언제든 다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민정을 더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박경감은 국밥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민정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민정아, 우리 태욱이가 겉보기엔 멀끔해도 속은 참 외로운 놈이야. 부모 일찍 여의소 오직 정예 하나만 보고 달려온 놈인데 네가 그 빈자리를 아주 꽉 채워줬더구나. 고맙다. 우리 경찰청의 보물을 지켜줘서. 박경감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설레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태욱은 정복 차림 그대로 민정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는 이 형사와 이제는 경찰로 돌아온 부하들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앞에 서서 정식으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경찰청 경정 강태욱 장 회장 일당 소탕 임무를 완수하고 귀가했습니다. 남인정 씨, 이제 나 진짜 당신 남편으로 복귀해도 되겠슈? 민정은 태욱의 정복 자락을 만지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웜에 이 양반아, 진짜 딴 사람 같네요. 나 이제 사채업자 마누라 아니고 경찰 사모님 된 거예요. 진짜로? 태욱은 민정을 번쩍 안아들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모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지. 민정아, 고맙다. 나 기다려줘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 내 백반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장 회장의 구속 소식과 태욱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자 그동안 민정을 안타깝게 보던 이웃들은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태산대부라는 흉측한 간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민정네 가마솥 식품 본사가 들어섰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빚에 쫓기던 깡다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직원들을 진두지휘하는 당당한 여성 사업가로 성장했죠. 어이구, 김 대리님. 이 고추장은 더 삭혀야 해요. 충청도 맛은 기다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걸슈. 서두르면 맛 다 버려요. 민정의 구성진 사투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 근처에도 가지 않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매일 정원을 가꾸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장 회장의 몰락 이후 민정의 가족에게는 비로소 따사로운 봄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태욱은 퇴근하자마자 옷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마누라, 나 와시오. 오늘 주물량이 많다며? 내가 포장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알쥬? 수사할 때 증거물 포장하던 실력. 발휘 좀 해볼까? 태욱이 능청스럽게 민정의 뒤에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민정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태욱의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경찰청 과장님이 채통도 없이 저기 가서 택배 박스나 접으셔요. 오늘 발송할 게 1000개가 넘는구먼.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녀요. 태욱은 민정의 구박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민정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박스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마늘을 까고 포장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아, 가끔 생각나. 비 오는 날 그 낡은 국밥집에서 너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때 너 진짜 무서웠는데 기억나? 뚝배기 집게 들고 나한테 덤비던 거. 태욱의 물음에 민정이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마셔요.
나는 저승사자가 온 줄 알았시요. 5억 원 내놓으라고 눈을 부라리는데 내 심장이 콩알만해졌었구먼요. 근데 태욱씨, 당신 그때 나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시요? 진짜로 잡아갈 생각이었시요? 태욱은 포장하던 손을 멈추고 민정의 눈을 깊게 응시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한 여자구나. 이 여자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 그런 생각했었지. 빚 대신 내 인생을 가져오겠다고 한 거 사실 내 진심이었어. 평생 내 곁에 두겠다는 욕심이었으니까. 태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정은 잡고 있던 마늘을 내려놓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욱씨. 사채업자로 위장해줘서 덕분에 울 아버지도 살리고 내 인생에 당신 같은 보물도 얻었네요. 이제 우리 빚은 다 갚은 거죠?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당신이 나한테 준 사랑은 5억이 아니라 500억으로도 못 갚아. 그러니까 평생 내 옆에서 이자 갚으면서 살아요. 나도 당신한테 사랑이자 꼬박꼬박 낼 테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가짜 차용증으로 시작된 지독한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의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민정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5억 원 빚쟁이 남편이 사실은 날 지켜주는 천사였다면 저처럼 평생 붙잡고 살지 않았을까요? 찢어진 가짜 계약서는 이제 추억이 한 페이지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진짜 가족 서약서가 채워졌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함께 넘은 민정과 태욱. 그들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갚는 것이며 그 이자는 사랑으로 쌓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계속 싸우고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는데 점점 믿음과 정이 쌓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행복이 거창한 것 같아도 사실 소소한 행복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가족들과 따뜻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행복한 하루의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